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 건데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선물에는 미결제 약정 혹은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매 이런 용어들이 좀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매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고 매수 갖고 있는 거를 청산하는 거를 클리어링이라고 해요. 그럼 점점 그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겠죠. 혹은 매수하는 사람이나 매도한 사람이나 점점 늘어나. 다 제로섬 게임이지만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 그럼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인터레스트가 다른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혹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요. 증가하게 되면은 인터레스트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미국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천연가스 미결제 약정인데 이만큼 파란색에서 미결제 약정이 있다가 점점 미결제 약정이 축소되는 게 보이시죠? 확 줄어들면 가격이 그만큼 노란색 내려가고 미결제 약정이 되게 축소된 빨간 시점에서 쭉 보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노란색 따라서 내추럴 가스 값도 쭉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체크하시는 것도 선물 시장이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를 좀 가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시스인데 뉴스나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다 보면 베이시스가 확대돼서 뭐 베이시스가 줄어들어서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물과 선물 간에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몇 달 있다가 그 선물 만기일에 현물과 선물은 같아지는데 그 기간 전에는 그 거래 비용이 뭐죠? 그 이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관 비용이란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물값이 더 비싸요. 거의가 주식시장이 됐건 뭐 원자재 시장이 됐건. 근데 그게 때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일반적으로 선물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시장 같은 경우 베이시스가 플러스 된 거를 콘텐거라고 하고 베이시스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선물이 더 낮게 거래될 때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향후 되게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사람들이 매도 위주로 가요. 선물 매도. 그럼 더 낮은 가격이 자꾸 하다 보면 베이시스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돼 있던 베이시스가 플러스였고 있던 게 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되면서 선물이 더 현물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백오더이션이라고 해요. 백오더이션이 되게 심화되면 주가가 점점 이제 끌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백오더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베이시스가 점점 악화됐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베이시스가 벌어지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또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를 다음에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익거래, 하나는 비차익거래. 차익거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거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비트코인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나라가 10%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는 비트코인 한 계약을 팔고 싱가포르에서 한 10% 정도 싸게 거래가 되면 이쪽에서 사고 그러면 포지션은 중립이죠. 완전 포지션이 중립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없고 동시에 사고 팔고 있었다면 10%의 무한한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장소적 거리가 있고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차익거래라고 해요. 장소적 차익거래. 그러면 시간적 차익거래는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시간적 차익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과 선물은 만기 때가 되면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그 사이에 아까 베이시스가 확대되거나 줄어들었거나 뭐 이런데 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되면 선물이 비싸건 현물이 비싸건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사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돼서 만기 때 되면 같아져요. 들고 있으면 예를 들면 베이시스가 꽝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차익 거래를 하는 거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매매의 차익 거래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뉴스에 프로그램의 차익 얼마, 비차익 얼마 이렇게 나왔다는 표현이 차익은 베이시스 거래를 한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비차익 거래는 미리 일정한 주식 종목을 모아두고 특정 조건에서 일괄 매수 혹은 일괄 매도 하는 거를 비차익 거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 그 증권사가 예전에 우리나라, 제가 옵션 편에도 올려놨지만, 만기 때 풋 대량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지수를 내려 꽂기 위해서 한 2.5%, 7%를 10분 만에 내려 꽂았죠. 그때 할 때를 비차익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괄 종목을 무조건 막 매도하는 거죠. 그런 걸 비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 전체에 차익과 비차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만기 때 어떻고 물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만기 때 오를지 내릴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별 포지션이에요. 투자자별 포지션이 정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원화 입장에서만 체크하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꾸고,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은 이 안에서 원화로 왔다 갔다, 개미 일반인들도 원화로 왔다 갔다 하지만, 달러를 들고 왔던 사람은 어떻게, 이 관점이 제일 큰 거예요. 거기서 좀 보는 시야를 자꾸 하셔야 되고, 우선 여기서 이제 투자자별 포지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외국인 포지션과 기관 포지션이 동일하게 다 하방포를 갖고 있어. 선물 옵션이. 근데 개인은 주구장창 상승포를 가동하고 있어. 선물 옵션을 다 해서. 예를 들어 지금 2013년 3월 선물 옵션 포지션인데, 개인은 주구장창 선물 옵션 다 상방포를 하고 있죠. 합산하면. 근데 외인은 그냥 거의 하방포예요. 기관은 어느 한 포지션 빼고 요때에서부터 다 하방포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하방포. 근데 그 하방포에 대고 개미는 계속 상방포를 쏘고 있어요. 근데 자본력이 훨씬 더 누가 많아요? 외인 기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3년 3월서부터 9월까지 상방포는 계속 닫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저선까지, 종합주가지가 올랐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되니까 올랐다 치면 내 포트를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고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이 정말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별 포지션 체크하는 게. 그리고 선물을 보시다 보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제가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했는데, 서브프라임 때도 10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였었고요. 어떻게 보면요. 2년 전에 온 것도 100년 만의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네브라스카 주립대를 나왔는데, 그 밑에서 직선으로 한 차로 한 2-3시간 가면 오클라호마 쿠싱이라는 데가 나와요. 텍사스 털사 옆에. 인구 8천만 명밖에 안 되는 쿠싱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 유가가 결국에는 만기날 기름을 주고받아요. 만기날 기름 같은 경우는 실물을 다 인수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선물 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200리터짜리 기름통 800개를 사고 판다는 걸 미리 한다는 거였잖아요. 만기까지 내가 들고 있었어. 매수를 했어.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이면 200리터짜리 800개를 여기 쿠싱에 가서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판다고 했어. 만기까지 내가 그걸 들고 있었어. 그러면 800개를 가져와서 줘야 돼요. 그 지역이 어디냐? 쿠싱이에요. 그럼 이게 왜 100년 만에 한 번에 올 기회였냐면, 제가 이때 고객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고객분한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 50불 정도 될 때까지 한 꽤 되는 금액을 갖다가 좀 ETF에 대한 투자하시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100년 만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발생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희귀한 세 가지가 다 겹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뭐 1400대까지 밀렸을 때 그때 이제 빕스가 거의 60, 80까지도 올라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공포가 서브프라임 이상으로 극에 달해야 돼요. 공포가 그렇게 가장 크게 극에 달하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선물 거래 만기일이 내일이야. 근데 그 선물 만기일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기 때 그냥 그 차액만큼 돈으로 결제하는 게 있고, 차액이 아니라 실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게 있어요. 피지컬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피지컬 딜리버리여야 돼. 그럼 이 세 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빕스가 60, 80까지 가고, 선물 만기일이 내일이고, 그리고 피지컬 딜리버리여야 되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맞아떨어져야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는 그냥 잠깐 선물 거래하면서 레버리지에서 좀 이익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당장 갑자기 빕스 뭐 코비드 막 난리 나갖고 빕스가 막 올라가고 선물이 다 매도 막친인데 0이에요. 0인데 내가 그걸 받으려면 또 보관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얼마를 치면서까지라도 내가 이걸 빨리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눈에는 이게 다 로직을 다 아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게 또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유가이지만 그 원장님한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한 50불 정도 될 때까지 ETF 상당한 금액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BIS인데, BIS가 이제 국제결제은행이에요. 여기에서 2009년 3월 2일 날 제가 고객분들한테 투자를 확대하라고, 앞으로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메일을 보냈었고, 1년 전에 서브프라임이 오기 전 1년 전에도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같은 큰 게 올 거라고도 보냈는데,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저는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BIS에서 지급준비율을 8%에서 6% 이렇게 내렸다는 의미가 엄청난 뉴스예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줬는데 그 은행에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예수금을 받으면 은행에서 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대출해줘도 되지만 그걸 비율을 확 낮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시중은행에서 랠리가 펼쳐지겠죠.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유동성이 메말라 있던 데서 당연히 치유가 되고 투자 랠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랠리가 쫙 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2016년 3월이었는데 40년 만에, 저 때는 제가 이제 천연가스 미국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고요. 선물가스가 그 변동성이 가장 커요. 하루에 뭐 10%가 왔다 갔다 하는 날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변동성이 가장 큰데, 이 날이 40년 만에 3월이 내추럴 가스가 40년 만에 미국에서 2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김치가 됐건 뭐 마늘이 됐건 한 40년 만에 어느 가격 이하로 폭락을 했다 쳐요. 폭락을 했다 치면 원자재는 어떤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폭락을 할 수 있지만 계속 폭락하지 않거든요. 딱 한 달만 2불 밑으로 머물렀어요. 그리고 4월 7일 기사인데, 포브스에서 그 천연가스 전문가가 미국 천연가스가 왜 2배 이상으로 돼야 되는지를 쭉 칼럼을 쓴 거예요. 쭉 칼럼을 썼고, 저도 이때 매수 포지션을 꽤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8불이 넘어갔죠. 8불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이런 프라이스가 왔다든지 혹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시지표를 자꾸 보시다 보면 좀 보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물 지표를 반드시 좀 체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 원자재 그 원유도 10분의 1로 투자하실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뭐 자녀가 해외 유학 가 있건 아니면 해외에 상당한 그 투자 금액을 보내야 되건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서 보내요. 그게 현물을 바꿔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물을 통해서 환전을 해서 보내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여서 환전 비용을 줄여서 보낼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원유 오일에 ETF에 1억 정도 투자하는 거를 선물 한 계약이면 거의 한 10불이면 됐었으니까. 근데 원달러 선물, 우리나라 원달러 선물 거래를 활용을 하면 내가 10만 불을 혹은 20만 불을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학비를 미리 보내야 되고서 환전해야겠다 싶으면 선물을 통해서 보내면 10분의 1 가격 정도로 환전 비용을 확 줄여서 보내실 수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한번 또 따로 내서 어떻게 원달러 그 선물을 활용해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지를 따로 또 시간을 내겠습니다. 여튼 선물 지수가 원자재, 주가, 채권, 뭐 통화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러고 주식이거나 투자하시길 바라고 항상 수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